안녕하십니까. 메릴랜드 상록회 자서전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노세웅입니다. 최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문예 자서전반이라고 소개를 했기에 문예에 대하여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서전도 글쓰기를 하는 것이니까 문예반과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글로 적으면 됩니다. 글을 쓰면 뇌가 활성화되어서 치매 예방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게 되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우리 나이 또래는 전부 치매 환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치매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로 나눴을 때 나이가 70 가까이 오면은 치매 2 내지 3기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망증과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4, 5기가 되면 정상에서 좀 벗어나 주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5, 6이 되면 치매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우선 저의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인입니다. 시인. 평생 시를 쓰는 시인. 아파트 한 채 없어도 시를 쓰는 시인. 시에도 마약 같은 매력이 있나. 시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못하는 것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아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공중에 집을 짓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 큰 별장을 짓기도 한다. 태평양을 날아 고향에 가기도 하고 대서양을 수영으로 건너기도 한다. 세상 만사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지만 시 안에서 나는 꿈을 꾼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사 마음대로 되는 것 없지만 시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 김형석 교수님 백세 건강법에 대해서 언급했죠. 공부하라, 여행하라, 연애하라 세 가지였죠. 요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추억과 회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책을 보아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 여행수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산타페에서의 교훈.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산타페 갔을 때 그때 썼던 여행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미국 땅이 넓은 만큼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여행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여정도 길지만 가야 할 인생길도 한이 없다. 하루하루 살며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삶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얼마나 세월이 남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감히 미국 전역을 자동차로 누벼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었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것임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대륙 횡단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시간이 날 때마다 형편대로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과한 것보다 적당한 것이, 부족한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쉽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나가는 거,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퇴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글을 쓰고
3번만 수정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메일이든 급한 편지든 한 번 쓴 것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꼭 퇴고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시작은 쉽게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세부사항을 이용하자. 좋은 세부사항을 이용하자. 좀 자세하게 써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좁혀갈 때 그것을 붙잡기 위해 특이한 점을 설명한다. 당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많이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이거는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난 야구, 미식축구, 테니스, 그리고 축구 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난하긴 하죠. 조금 더 자세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미식축구로 보는 것과 하는 것 둘 다 좋아한다. 요거는 여러 가지 범위를 좁혀가지고 한 가지 축구에 미식축구로 한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거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나는 자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와 형제들과 밖으로 공을 가지고 나가서 연습하기 전에 미식축구 경기를 보곤 했다. 지금까지 그것을 즐겨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토리가 있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부하지 않은 복잡한 주제들에 대해서 쓰도록 하자. 진부한 것을 피하고 복잡한 주제들에 대해서 쓰자. 에세이가 꼭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이 써야 할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의 승리나 성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 또한 개선할 수 있었던 삶의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포함시켜 보자. 당신이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동안에 학원으로부터 여동생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을 잊은 때나 수업에 빠뜨린 것을 들켰을 때 같은 일화가 훌륭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흔히 진부한 자전적 에세이는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 선교여행, 돌아가신 할머니 등에 관한 이야기다. 잘만 쓴다면 이 모두가 훌륭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절과 뒷절이 어울리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앞절과 뒷절이 어울리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은 본질적인 개혁을 감당해야 하며 행정 과정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능동형과 피동형 동사가 있습니다. 능동형 감당해야 하며 이거는 능동형이죠. 바로 잡힐 수 있다. 이것은 피동형이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능동형끼리 가야 됩니다. 교육은 본질적인 계획을 감당해야 하며 행정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되어야 하고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표를 하던 우리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검표를 받다가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다. 4살부터 시작한 뗄나무는 군대 갈 때까지 나의 책임이었다. 그 다음에 문장은 4살 때 시작된 뗄나무 하기는 군대 갈 때까지 나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능동형끼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가 여러 개인 경우 길이가 긴 것을 앞에 놓습니다. 길이가 긴 것. 아름다운 이웃집에 사는 상냥한 영자가 놀러왔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사는 아름답고 상냥한 영자가 놀러왔다. 아름답고는 넉자죠. 그 다음에 상냥하는 석자. 그러니까 넉자, 석자 이렇게 긴 것부터 쓰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막연한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려웠던 지난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점심으로 30원짜리 라면도 사 먹을 수 없었던 지난날, 이렇게 하면 어려웠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도 어려움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의 중복을 피할 것. 같은 말의 중복을 피할 것. 역전 앞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다. 역전에는 혹은 역 앞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확실치 않은 단어는 재확인하도록 할 것. 틀린 단어나 문법은 똑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든지 간에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이 들 때는 다시 사전이나 또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서전을 꼭 쓰지 않더라도 유명인사나 주위에 아는 사람 자서전이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자서전.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 본받고 싶은 내용도 많죠. 마음에 자극이 와야 됩니다. 마음에 자극이 와야 돼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이 6.25 70주년 해가 됩니다. 죽기 전에 내 이야기를 남겨두겠다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들은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한테 꼭 한글을 배우도록 장려해야 됩니다. 한글을 영어로 배우는 것도 번역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쉬워졌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네이버 번역기로 번역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엉터리였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할 만합니다. 영어로 편지 보낼 일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네이버 번역기. 그리고 제 주위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서전 쓰기는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편년체로 하면 좋습니다. 즉 시대별로 하면 좋습니다. 패밀리 추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패밀리 추리.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놓고 밑으로 아들 딸 그 밑으로 손자 손녀 또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위로는 부모 세대 부모 형제들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들 그 위까지도 하면 좋습니다. 족보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고요. 없으면 한국이나 친척 중에서 족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진으로 카피를 보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하는 거, 출생, 그 다음에 국민학교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대학 졸업 후 결혼까지, 그리고 미국으로 온 거,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뭐 워싱턴, LA, 시카고, 휴스턴, 뉴욕 뭐 이런데 생활했던 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은퇴 후의 삶, 그 다음에 여행, 봉사활동, 여행 후 은퇴해서 봉사활동을 하든가 여가 활동을 한 거, 무엇을 배운 거 이런 거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기록도 쓰면 좋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또 성명이라든가 또 학벌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좀 많이 써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얘기 가지고도 자서전 한 권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한국의 직장 생활 다 자서전에 글감이 됩니다.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요즘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리스 오리고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이리스 오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인생은 일어났던 사건이나 무대에 관계없이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모든 인생은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지나치게 꾸미는 일 없이 기록한다면 다른 이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계보에서 최대한 많은 이름을 기록해 봅니다. 최대한 많은 이름, 최대한 많은 이름을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에 대해서 새로 글 때는 새로 글을 쓸 때는 노트 페이지 맨 위에 인생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인지를 기록하고 제목같이, 그 다음에 페이지 가장 왼쪽 가까이에는 세로로 줄을 그어서 세로로 줄을 쭉 내려 그어 가지고 시간대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하도록 합니다. 시간대, 여기는 이제 뭐 출생 혹은 초등학교 혹은 뭐 대학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 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했고 언제 이사했고 언제 결혼했고 뭐 이런 거, 직장에 들어갔고 이런 걸 기록하면은 이게 좋은 자서전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림이 아니면은 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마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가 있었는지, 돼지가 있었는지, 닭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내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기억 하나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좋죠.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른아른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릴 때 살던 곳, 누구와 살았는지, 그 집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뭐 판잣집인지,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려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놀던 거, 어릴 때 놀던 거, 뭐 느티나무 밑에서 놀았다든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다든가, 동구박 사과밭에서 뭐 놀았다든가, 보리밭에서 놀다가 야단을 맞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사한 집 주소를 다 적는 거, 본적과 주소를 적고 자기 이름 생년월일 적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인적 사항을 아는 대로 자세히 적고, 부모의 형제 자매, 할아버지 형제 자매 모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명, 자기의 별명에 대해서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학교 첫날, 학교 간 첫날에 대해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배웠는지, 선생님은 누구인지, 친구는 누구인지, 뭐 학교의 클래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클래스에는 몇 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책상과 글상은 어땠는지,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 요즘에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옛날 교실 사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사진을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 자서전에 넣어도 좋습니다. 뭐 물론 뭐 카피라이트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요즘 오래된 거는 카피라이트가 다 사라진 게 많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의 소설 하나쯤 있다. 뭐 이런 얘기. 다들 얘기하죠. 내가 사는 거 소설로 쓰면 책이 몇 권 될 거야. 그런데 안 쓰니까 어떻게 해? 써야지. 써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아이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저는 친구들 자서전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읽는다고 그래요. 뭐 자기가 뭐 자랑할 것만 썼고 뭐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자서전에 뭐 꼭 자랑할 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살았던 걸 그대로 쓰면은 되는 거고,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요. 상처를 어리고 달리며 덕지덕지 딱지 앉은 상처들을 그렇게 가슴에 묻어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지를 어루만지면서 살고 있는 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책 한 권이 부담스러우면은 편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유언처럼 편지 한 장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을 그냥 편지 한 장 쓰듯이
유언처럼 쓰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바깥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또 요즘 쉬운 여러 코로나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수도 있고, 고혈압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리를 하고 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팔고 자동차도 바뀌고 주소도 집도 이사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다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주소를 잘 적고 다 재산 목록 적고, 또 애들이 내가 없을 때에 곤란할 것 같은 거, 이거 은행 통장 이런 것도 다 번호서부터 은행 이름 이런 거 다 어디 노트북에 써가지고 잘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면은 목욕을 하고 항상 목욕탕도 깨끗이 하고, 만약에 내일 이 세상에 없어도 애들이 와가지고 잘 아버지 참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어머니 참 잘 깨끗이 돌아가셨다. 우리 장인 어른은 돌아가실 때에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다 개놓고, 한국에서 사는 분이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리고 이불을 한쪽 구석에 잘 아주 가지런히 접어놓고, 베개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절에 고성들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죽는 것만큼 잘 돌아가신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 자식들은 그 장인들은 참 깨끗이 돌아가셨다고, 깨끗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 서적으로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 어릴 때부터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니까요. 미국 독립선언서, 그리고 옛날에 독립하기 전에 프랑스의 뭐 공산, 대사 이런 직책으로 나가서 미국이 영국과 전쟁할 때에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유식했어요. 그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만큼 잘하고, 말도 참 뛰어나게 잘하고, 또 여러 사람들 서로 설득도 잘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꽂힌 화해를 잘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경호 자서전, 자서전 쓰기로 찾는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자서전 쓰는 법, 린다 스펜스. 자기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 기타 다수의 자서전을 참고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어렸을 적엔, 이런 제목으로 이승원, 허헌선 부부가 같이 쓴 게 있습니다. 뭐 만화 비슷하게 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잘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Stories My Father Told Me, 박영신이 쓴 건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한 스토리를 적은 거. 그 다음에 어쩌면은 우리 애들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글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문예 창작 실기론, 박이도 교수님, 경희대학교 교수로서 리타이했는데 워싱턴에도 가끔 딸이 있어가지고 오는 분입니다. 책을 여러 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십시오. 트루디 김장한 목사님 부인이고, 김장한 목사의 섬기며 사는 기쁨. 그 다음에 윌로우 트리 쉐이드, 수잔한 윌로우 트리 쉐이드,
그러니까 버드나무 그늘이죠. 버드나무 그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녀입니다. 큰딸. 그 다음에 대법관 유지담 씨가 쓴 법의 길, 삶의 길. 그 다음에 워싱턴 한인사. 그 다음에 인생 80%의 감사. 정하웅 씨. 어느 문명의 철학자 유쾌한 행복론. 전시륜. 뭐 이런 분들의 자서전 제가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프랭클린 자서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침내 그 환경에서 일어서서 지금은 꽤 넉넉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내 삶에는 늘 많은 행운이 따랐었지. 그러나 내 자손들은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용해온 그리고 신의 은혜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유익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서전에 아들에게 토론하는 방법까지 써놓았기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해 정면에서 반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라도 통과시키려는 태도를 일절 삼가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전투 클럽의 오래된 규칙에 따라 확실이라든가 의심할 바 없는과 같은 단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나 표현을 쓰는 것은 완전히 그만두었고 그 대신에 그것은 이렇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이렇게 믿는다 혹은 이렇게 상상한다 내지는 현재로서는 나는 이렇게 여긴다 식의 말투를 쓰게 되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절충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절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온고집이라서 서로 토론을 하거나 서로 화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서로 양보하고 될 수 있는 한 서로 반씩 양보해서 중간에서 만나서 합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 싶은 주장을 했을 경우에도 느닷없이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 주장의 모순점을 직접 지적하거나 해서 쾌감을 얻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반론할 때에도 우선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그 의견이 올바른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자서전에 쓴 거예요. 말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완곡히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었고 나는 이처럼 태도를 바꾼 덕분에 좋은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전보다 더 순조롭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 이제까지와 달리 내 의견이 기꺼이 통하는 데다가 반대를 당하는 일도 줄었던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랭클린 자서전은 136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었고 나는 이처럼 태도를 바꾼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눌 때 전보다 더 순조롭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 이제까지와 달리 내 의견이 기꺼이 통하는 데다가 반대를 당하는 일도 줄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서전반에서 이 프랭클린이 한 자서전에서 한 아들에게 비결을 알려준 거 모양 이것을 잘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천하셔 가지고 주위의 가족들 혹은 친구들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것을 그전에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말하고 나니까 좀 더 마음에 닿고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좀 비교적 조심하는 편인데도요. 일단 제가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 싶으면 끝까지 우기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와이프나 애들이 싫어하는 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옳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때, 8.15 해방 때, 그 다음에 5.16 혁명 때,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놓았을 때 경부고속도로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다녀 봤는지, 그리고 전철을 놨을 때 전철 타본 소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봤을 때 기분, 또 김포공항,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죠. 인천에서 온 사람들도 들어 있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뭐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을 때, 그 다음에 태영호 공사가 망명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태영호 공사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 느낀 소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6.25 남북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죠. 이런 거 다 적다 보면은 책이 한 권 가지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 내고 또 한 권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도 좋습니다. 대체로 책 한 권 6x9으로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좀 넘으면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쇠고기 광우병 파동, 2008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맨날 먹는 소고기가 한국에서는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데모를 한 사람들이 저녁에는 또 미국산 수입 소고기로 파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런 걸 볼 때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뭐 김수환 추기경 선정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김대중 대통령 서거, 그 다음에 한국 최초로 나로 발사,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그 한번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가장 참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불같은 삶을 산 나혜석이라는 여자는 참 한국에서 선각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결혼을 할 때에는 한번 뭐 살아보고 남자가 어떤지 테스트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고 이러던 때인데 어떻게 살아보고 요즘도 그런 얘기하면은 말이 너무 나간 것 같다 하지만은 어쩌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인생은 어차피 앞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성공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잘 살고 이혼도 안 하고 삽니다. 이혼해가지고 뭐 더 혼자 살면 더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그 여자는 똑똑했지만은 폭풍에 사라진 나혜성이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아주 잘 됐어요. 뭐 한국에서 금융계에서 출세한 사람도 있고 사업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데 역시 결혼을 한 번 했다가 뭐 이혼도 했다가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조용한 인생을 물 흐르듯 살다 간 박완서, 박경리. 우리나라 여류 작가 중에서 박완서, 박경리 이 두 분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박경리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젊어지기 싫다. 다시 젊어지기 싫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완서 작가는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나이 드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도 나이 드니까 좋죠. 사실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나이가 7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에서 벗어나고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아직도 몸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이런 단계가 가장 행복한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 글도 쓰고 또 여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는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2018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책인데 떠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으리, 떠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으리니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행 얘기. 그 폴란드 작가로서 폴란드 작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유목민이다. 우리 모두는 유목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몽고에 사는 유목민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유목민이다. 그러니까 여행은 떠남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쓰는 것이다. 여행은 떠나서 에피소드, 뭐 전체 뭐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 에피소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편, 메모, 여행일지, 강연록 등 모든 것이 글감입니다. 이 작가는 글 116편을 모아서 장편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116편. 하나로 쭉 그냥 하는 것도 하나로 쭉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숏 스토리를 단편을 모아서 해도 이렇게 노벨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유목민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건설했다. 그리고 장편소설 방랑자들, 노마드로서의 인류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한 권에 집약한 책이다. 맨부커 문학상인 니케 문학상 수상작이다. 스웨덴 한림은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해박한 열정으로 그리는 서사적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있어서 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장편 소설이 아니고 단편을 썼다. 장르도 여러 가지다. 서간문, 강연록, 여행기 등 크로에티아 여행 중 사라진 아내와 아이를 애타게 찾는 폴란드인 남성의 여정도 썼습니다. 크로에티아 여행 중에 아내가 도망간 모양에 아내가 아이도 데리고 그런데 남성이 애타게 찾는 여정 이게 이제 소설이겠죠. 그 다음에 30년 전 만난 연인 30년 전 만난 연인 사망한 쇼팽의 심장을 몰래 숨긴 채 모국 폴란드로 간 쇼팽의 누이 동생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팽의 심장을 숨기고 모국 폴란드로 간 쇼팽의 누이 동생. 어딘가로부터 떠나 무엇인가를 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채롭다. 사람들은 항상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이런 거를 그린 인물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 속 인물들은 장소나 시각, 언어나 도시, 기후에 따라 자신의 현존이 좌우되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재입니다. 모든 것이. 공항은 비행기 엔진의 교향곡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항은 비행기 엔진의 교향곡. 엔진 소리를 교향곡으로 들을 수 아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듬을 거세한 채 공간을 메우는 단순한 소음들. 리듬이 없이 그냥 공간을 메우는 단순한 소음들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엔진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화음이다. 두 개의 엔진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화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역시 방랑의 주요 무대다. 인간의 신체 역시 방랑의 주요 무대. 17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 신체를 방부 보존한 해부학자들이 있고요. 지금은 사라진 인류의 흔적을 나타낸다. 지금은 사라진 인류의 흔적 그걸 나타내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유구한 역사를 증명한다. 유구한 역사를 증명한다. 우리가 무엇을 글을 써놓으면은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는
아, 그런 것도 있었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용 화장품 키트를 파는 드럭스토어, 그 약국이죠, 약국. 이런 것도 소재가 될 수 있고, 여행 안내서, 박물관의 전시품, 여행 안내서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글감 될 수 있습니다. 진부한 사물들이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주제를 달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진부한 것들로 작가가 다른 면에서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잘 보면은 관찰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해외여행은 1989년 폴란드 사회주의 체제 무너진 다음에 했다고 합니다. 28세 때 1990년 동독을 처음 여행하기 시작인데 여행일지, 여행에 대한 기나긴 사색 이런 것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거죠. 나는 우리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건너뛰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여행한다. 심리적, 신체적, 정치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별자리 소설이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기나긴 여행입니다. 기나긴 여행. 우리는 멈추면 화석이 됩니다. 계속 여행을 합니다. 요즘 줌 미팅, 유튜브 미팅 유튜브로 공부하고 이런 게 이런 걸 안 하면 곤충처럼 박제해 인간이 됩니다. 박제.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떠나고 그리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서전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처음인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자기 아래 세대 그리고 윗세대 또 옆에 세대 또 친구들 이런 데 대해서 우선 뭐 스토리는 고사하고 인적사항 뭐 이런 것만 우선 기록을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자서전으로 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45분 내지 5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노력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